혹시 오신 분 중에 신분증 안 주신 분 계세요? 모처럼 붐비는 경로당. 이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려는 건데요. 아버지 결핵 걸린 적 있으세요? 그래? 안 걸렸어요. 약 드시는 거 지금 드세요. 국내에는 결핵이 거의 사라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결핵은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아직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입니다. 더불어 저희 65세 이상 노인은 결핵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결핵 검진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의 확산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아직 다시 찍고 아직 결과 보느라고 안 가셔서 그래요. 이때 1차적으로 결핵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가 흉부 X선 촬영인데요. 그런데 이건 뭔가요? 네. 이 옆에 있는 이 기기가 오늘 흉부 엑스레이 찍는 기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컴포블 엑스레이 기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엑스레이 기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빅하고 착각으로 하더라고요. 성인 남성 손바닥 2개 크기만한 이 기기가 흉부 X선을 촬영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 무게도 상당히 가벼울 것 같은데요. 네, 전체 무게를 합쳐도 3kg이 채 안 됩니다. 겉모양은 좀 달라도 검사 방법은 똑같습니다. 안내에 따라 검사 장비 앞에 앉은 후 지시에 따라 호흡과 자세를 유지하면 되는데요. 아버님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숨을 딱 참으셔요. 소요되는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 되셨어요. 그런데 방사선 피폭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보셨겠지만 그 간이형 칸막이나 납치마만 착용하고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일반 엑스레이 흉부 촬영과 비교해서 방사선 발생량이 얼마나 적은 건가요? 우리가 흔히 보는 병원에서 보는 엑스레이보다 한 10배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의 한 전문 기업이 개발한 이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는 무게가 가볍고 별도의 차폐 시설이 필요 없는 게 장점입니다.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검진 버스에 올라서 이제 X선 사진 촬영으로 결핵 검진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휴대용 장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경로당 때로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집까지 찾아가서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핵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휴대용 장비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전시장을 가면 저희 장비들을 보기 위해서 진짜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줄을 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저희 장비를 사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 앞에서. 그런데 그간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의 국내 활용과 시판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관련 기준이 전무해서입니다. 아예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엑스레이 장비라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병원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 차폐 시설이 있는 그런 기준이 있고, 어느 기준, 접촉폭이 어느 정도 되는 기준에서는 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장비 사용 기준이 없다 보니 병원 밖에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했는데요. 기술이 안전하게 개발됐음에도 낡은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임시 허가도 못 받으셨을 때는 나갈 수도 없었지만 정말 뭐 어디 개발을 다 해놓고도 실제 쓸 수는 없었던 네, 상황이었으니까. 그죠. 저희가 산업부에서 거의 지원하는 그때 당시 산업부나 중기청이었죠. 지금은 중기부지만 그때 지원받는 지원 과제는 저희가 다 거의 지원을 받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인지를 한 거지 않습니까? 신기술이 좋다라고 인정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제로도 진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게 판매를 하려고 보니 그런 제재들이 있었던 거죠. 정부는 저성량 이동형 엑스레이 사용 기준을 마련해 현장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병원 밖 이동형 방사선 장비 사용 기준이 없으나 간소화 기능을 신속히 마련하여 도서 상간 지역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응급 상황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많은 군부대, 재난 현장 같이 빠른 진단과 처치가 필요한 야외 외에도 경제력과 활동성을 이유로 병원 방문이 힘들었던 이들도 지금보다 훨씬 쉽게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뢰들이 병원 가기도 힘든데 와서 해주니까 고맙고. 병원 엑스레이 한번 찍으러 간다 그러면 예전에 시간도 촬영 시간도 되게 기다리고 하면 오래 걸렸잖아요. 힘들죠. 접수해야죠. 기다려야죠. 펴는 것도 펴는 것이고 국민 보건 생활이 지금 보건 복지가 어느 정도 향상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지난달 발표된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들은 이처럼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거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약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송파구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이규태 씨. 사장인 이 씨는 원래라면 식당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야 하지만 최근에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밖에 없어요. 그의 아내도 재료 손질까지 직접 하고 있다는데요. 가게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라기보다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혹시 현재는 뭐 몇 명 정도 고용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저희 부부하고 또 처제하고 세 사람 외에 두 사람 정도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약이 몰릴 땐 그때그때 인력사무소에 부탁해 일용직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연령이면은 뭐 서빙으로 보낸다. 또 나이가 좀 많고 그 경력이 좀 있으면 주방으로 보낸다. 이런 어떤 좀 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무작위로 사람이 없으니까 무작위로 보내요. 우리 또 요청하는 사람도 이것저것 뭐 가려서 얘기하면은 싫어해요. 그럼 젊은 분들은 거의 안 오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한 사람이 두세 사람 몫을 감당해야 하니 당연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안 될 수 없다는데요. 몇 해 전부터 외식업계의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인난은 저출산으로 인구 구조가 변한 것도 있지만 20, 30대의 서비스업 기피 현상이 심해진 탓이 큽니다.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3D 중에도 아주 더 힘든 직업이잖아요. 근로 시간도 길고 또 일하는 또 강도도 세지만은 우선 사회 인식이 식당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질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접근을 안 하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온 게 외국인 인력이라도 쓰게 달라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규제가 문제. 한국의 외국인 고용 제도는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한국 비자 중 식당 일을 할 수 있는 건 방문 취업 비자로 들어온 조선족 동포나 유학 비자를 받은 학생 정도입니다. 이 방문동포의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청년층 인구가 자체가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유학생의 경우 주중에는 근무시간 상한이 정해져 있는 점 등 근무 조건 제약이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의 인력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연간 12만 명에 달하는 비전문 취업비자 E9 소지자의 경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음식작업 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외국인의 기피로 인해 음식점 인력난이 극에 달했지만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은 높았다는 겁니다. 기존의 이 비전문 취업비자 E9 소지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업종 중에 외식업은 그럼 없었던 거죠? 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초기부터 H2 방문 취업 비자만 음식점업에서 근무가 가능하였고 E9 비자는 실질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내국인 구직 수요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E9 외국 인력 신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전국 100개 지역 한식점에 시범적으로 E9 비자 취업이 허용되는데요. 한국어 소통 등을 고려해 홀서빙보다는 설거지나 재료 준비 같은 주방 보조 업무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E9 비자 외국인의 식당 고용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음식점업은 내년 4월경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부터 외국 인력 신청이 가능한데요. 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 14일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EPS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규태 씨는 외국인 종업원을 더 채용할 수 있다면 가게를 꾸려나가는데 한숨 돌리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는 뭐 설거지나 주방 보조 이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지금 이제 보통 그 4년 10개월이잖아요. 4년 기간이 그게 이제 4년 보통 다른 업종도 그렇지만 4년, 3, 4년 이렇게 하면은 조금 숙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자를 아마 연장을 좀 하는 게 숙련된 그리고 보정이 된 인력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고. 규제로 불편을 겪던 수성공인들의 애로사항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20대였다는 커플. 여자가 외모상으로 일단은 성숙해 이렇게 보여서 직원 말에 의하면 미성년자처럼 안 보였는데 혹시라도 미성년자일까 봐서 신분증을 확인을 했었는데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한 직원. 사진 대조까지 마친 후 객실을 내줬다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여자가 경찰서에 자기 강간당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서 이렇게 사건화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밝혀진 남자는 몇 살이고 여자는 몇 살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남자는 30대 초반이었었고 여자는 17세, 만 17세 여자였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여성이 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자기 거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 거를 갖고 오거든요. 예, 형제 자매들을 갖고 오는데 얼굴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주민등록증 뭐 사진 찍을 때는 벌써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니면은 언니나 뭐 형이나 뭐 이런 신분증을 갖고 왔을 때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전혀 없죠. 현행법에 따라 남녀 청소년이 숙박업소에서 같은 방을 잡고 숙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숙박업주는 형사처벌과 함께 지자체의 행정처분도 받는데요. 때문에 대다수의 숙박업주들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실정. 문제는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속이는 경우입니다. 제일 많이 흔한 게 물 좀, 생수 좀 2병 더 달라, 뭐 나무젓가락 좀 갖다 달라, 칫솔 하나만 더 갖다 달라,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가지고 객실에서 호출을 하면은 저희는 갖다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 갖다 주는 사이에 그 사이에 꼭 그런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몰래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혼자 투숙한다며 객실을 얻은 후 숙박업소 측 모르게 미성년자가 입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1시 정도 보니까 여자애들이 비상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3층에 있는 남자 애들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저는 운 좋게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 제가 바로 올라가 가지고 문 두드려 가지고 니들 여자 2명 들어간 거 내 다 봤어. 그러면서 빨리 나와. 그랬더니 없대요. 없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화장실에 여자애들 둘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객실에 들어간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청소년이 고의로 속이고 기만하는 경우에도 숙박업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벌금은 물론이고 최대 영업장 폐쇄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뜻으로 훔치거나 도용한 신분증에 속아 넘어갔다는 이유로 생업에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마냥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우리가 그 숙박인들이 미성년자를 받는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받으면은 그거 돈 몇만 원 받자고 해가지고 몇백만 원, 예? 몇천만 원까지 손해 볼 수 있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비해 편의점과 식당은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행정처분을 면제 중입니다. 숙박업주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저희는 무혐의를 검찰이나 재판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처벌을 면하거든요. 똑같은 사안에서도 우리는 기수위회나 선교회를 검사나 판사가 내렸을 때는 우리는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항인데도. 네,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겠네요. 당연하죠. 앞으로는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숙박업주 처벌이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가 최선을 다해 신분증 등을 확인했다면 부당하게 과징금이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미성년자들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왔을 경우에 숙박업주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 숙박업주들이 영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경영하는 숙박업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생규제 혁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택진 과장이 강원도 고성과 서해 오도를 찾았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 강원도 고성에 나이 많으신 이제 어촌 계장님이 아주 고질적인 애로를 건의해 와서 직접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 오래된 민원을 직접 듣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사례였습니다. 현장에서 혹여 불합리한 관행은 없는지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임택진 과장. 이 지역에서 조업시 반드시 해야 하는 입주랑 대면 신고는 그렇게 찾아낸 어민들의 불편 사항입니다. 어민들은 특정 해역에 조업을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항구나 포구에 있는 해양경찰 파출소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간이 신고소에 가서 반드시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규제가 작용되고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럼 신고할 때마다 배를 정박해 놓은 항구에서 가까운 해경 파출소까지 또 다시 이동해야 한다는 거죠. 어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번거로웠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조업하는 어선들은 새벽 일찍 조업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장에 가봤더니 이 동절기 같은 때 최대 이제 30분에서 최대 이제 1시간까지 많은 어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 새벽마다 연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택진 과장이 현장에서 발굴한 건의사항은 167건의 민생규제 과제에 포함됐는데요. 이로써 해당 지역 어민들은 출하를 위해 새벽부터 대면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다수 부처가 어쨌든 간에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만드는데 참여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개선을 만들어 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어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게 나름대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임택진 과장 외에도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각 부처 공무원들은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옵니다. 일례로 11월 한 달간 각 부처의 장차관과 실국장 등은 총 1064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차관님 가신다? 그럼 먼저 가서
만나봐야 되고 들어봐야 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실제적인 내용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뭐 간부급보다 한 2~3배는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분주한 현장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자 정부 초기 때부터 강조해온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책을 위반하거나 결정을 할 때 탁상 공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위반하고 결정하는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면은 정책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만들자. 바로 우문현답이라는 원칙하에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문현답, 바로 현장을 파고들어 현장의 시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찾는다는 건데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탁상행정식의 발상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위반을 매우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민생 문제는 특히나 삶의 현장을 제때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규제 혁신은 2024년에도 계속됩니다.